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집이 이제 외벽이 기본적으로 벽식을 가지고 있고 경고의 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중목이라고 저 이 말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어쨌든 보와 기둥에 선형의 부재로 짜여서 만들어진 구조 시스템 구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보도 분명히 힘을 받을 텐데 얼마만한 사이즈로 하면 좋겠는지 기둥으로도 힘이 흘러갈 텐데 그것이 과연 그 나무가 얼만큼 견딜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하고 가름해 보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부분은 또 이제 엄연히 그 구조 계산, 구조 설계, 엔지니어링의 부분이라서 엔지니어들이 거기 부분에 협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설계를 진행해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의 이제 평면도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그 보셨던 사진의 부분이랄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김수장님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여기 아래 거실이 좀 약간 거실이 다운된 거실이 있었잖아요. 응접실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부엌으로 이렇게 식탁으로 주방으로 연결되는 공간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있었는데 그분을 여기 개방된 공간에 두신 거죠. 사실 이제 이 집이 제가 구조계산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비싼 구조계산비를 내야 될 정도로 구조계산을 이렇게 했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목조집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도 벽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벽이 지금 없잖아요. 할머니 방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 집이 거의 이쪽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 뻥뻥뻥뻥 뚫린 그러니까 벽이 없는 여기도 이쪽도 벽이 없는 이 대놓고 이렇게 완전 터진 십자 모양 이런 구성을 가진 것이 사실은 목구조 집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략에 대한 저항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벽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하중들이 되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지는 바닥이 그 위에 얹혀지기 때문에 되게 이쪽으로 넓으면 양쪽으로는 벽이 있거나 또 반대면 또 이쪽으로 벽이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고 사방에 이렇게 뚫린 개방적인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중목구조식, 즉 보와 기둥식의 골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여기 양쪽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위에 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아주 늠름한 보들이 지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계산을 심각하게 했는데요. 1층 이렇고 그다음에 2층 다락층 지붕까지 이어지는 이런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요거예요. 지금 이게 2층 평면도예요. 2층 평면도에서 지금 여기 색깔을 이렇게 달리한 부분 있잖아요. 회색으로 이렇게 좀 진하게 한 부분이요. 그 부분이 사실은 벽인 거예요. 횡력 저항을 하고 있게끔 고안돼서 설치시킨 벽이고 얘네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지진에 멀쩡하고 바람 불 때 괜찮다라는 것으로 상상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포럼에서 얘기했을 때 벽량 계산하는 벽 길이에 얘네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들이에요. 그걸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그 부분에 그 횡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벽을 우리가 구조에서 계산할 때 얘를 인정한 벽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 그 프롬 때 했던 것처럼 그런 계산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렇게 이제 바닥이 쭉 만들어졌을 때 그 바닥 밑에 받치고 있는 보 그리고 그 보에서 하중을 받아서 가져가는 기둥들을 하중을 어떻게 계산하고 부재를 결정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해요. 근데 요 보하고 요 기둥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먼저 요 보부터 보면 요 보는 2층에서 사실 이 집은 약간 스킵이라 정확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충 퉁쳐서 이쪽에 있는 방에 있는 바닥하고 오른쪽에 있는 마루하고를 양쪽을 슬라브랄까 바닥판을 받고 있어요. 바닥의 하중을 받고 있는 게 이 보예요. 그런데 그 바닥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도 벽이 있고 또 이쪽에도 벽이 있으니 각각의 바닥에 반씩 나눠서 반의 하중이 이쪽으로 쏠리고 또 이 반의 하중이 이쪽으로 쏠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째 되게 들어맞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 구조계산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 보가 분담하는 하중의 면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이 폭을 보고 분담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 하중을 이렇게 양쪽에서 오는 하중을 받아서 그게 이 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를 옆에서 그린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 부가 여기서 또 건너가는 자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3.6m쯤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하중을 처음부터까지 고르게 받고 있어요. 어떤 하중이냐고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여기서 오는 하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말로만 들었던 등분포 하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받게 되고 그 하중을 받으면 그게 내려가서 이 자리에 있는 기둥으로 꽂히고 또 저쪽 자리에 있는 기둥으로 꽂히는 거죠. 그 보입니다. 이 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자, 이 보. 그렇게 해서 이 등분포 하중으로 오게 된 값의 하중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구조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목구조에서 구조 구제를 조금 계산해 내시고 설계하시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정도는 좀 공부해야겠다.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건축공학 전공이 지금 있지만 건축학과 학생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구조 수업에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사실은.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숫자 아무리 싫어도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목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도 건축에 종사한다면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요거 알으려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요 바닥판에 있는 하중이 여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바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돼요. 어떤 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 바닥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놓은 게 여기인데요. 이걸 알려면 잘 써놓은 책을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구조 지식을 알려주려고 작성한 책인데요. 그 책에 2장에 보면 바닥을 이루고 있는 그 자기 무게의 하중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발췌한 그림이에요. 재료마다 이렇게 주어진 그 단위, 사이즈, 부피에 따른 무게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르고 잘라서 결국에는 이런 판때기 같이 만들어서 바닥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무 합판이 됐던 뭐 콘크리트가 됐던 모르타르가 됐던 똑같은 건데 어떤 재료가 단위 부피당 하나의 무게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판의 개념으로 컨셉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1m, 1m 한 조각에 그 재료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그 판의 조각이 판이 넓으면 넓게 쭉 이 조각이 이어질 테고 저쪽으로도 넓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넓어질 테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바닥을 이렇게 사용하는 바닥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판의 무게를 알려면 역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재료의 1m, 1m 단위 조각의 무게를 아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이 역시 책에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하나 조각의 무게를 알면 그 단위 조각이 이리저리 깔려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물의 바닥이니까 일단 그 한 조각의 무게를 알아서 그 한 조각들이 이 보 하나로 몇 조각이 이쪽으로 쏠려서 오는 것인지 찾아가면서 결국 보로 오는 하중을 찾고 그 보로 오는 하중을 찾은 다음에는 결국 그거를 양쪽에서 받치고 있을 테니 기둥으로 흘러가는 하중까지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책에서도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더 알기 쉽게. 그 책을 좀 읽으시고 구조 계산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지금 하는 정도의 목구조 정도는 구조 엔지니어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어느 누구든 사실은 집주인도 설계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는 아까 그 목조주택의 1m 조각의 하나의 자기 재료, 어떤 재료가 쭉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 무게를 구해볼 겁니다. 그거 구한 것이 이겁니다. 네,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 1m, 1m 조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1m, 요 바닥에 나무로 된 목조주택의 1m, 1m에는 뭐가 있냐면 이 킬로뉴턴 이렇게 써있으니까 뭐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게 1킬로뉴턴이 100kg이거든요. 100kg이니까 0.02면 kg쯤 돼요.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무게를 가지는 보온 탄서부터 난방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거는 모르타를 포함하고 있는 난방이 깔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하중이 제일 크잖아요. 목조의 바닥, 합판, 천정, 달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kN 내외 정도. 그러니까 150kg쯤 되는 거지.
그 정도 되는 아주, 요거는 콘크리트 집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DL이라고 써놨는데 자기 무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무게가 일단 이 바닥판에 쭉 깔려요. 어디에? 바닥판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1m 제곱당 무게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그 그림처럼 여기 1m 조각에 하나 무게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여긴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제 이렇게 써 있지만 요거 나무로 만들면 지금 한 1.5kg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책도 놓고 테레비도 놓고 사람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무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드라고 하면서 사용하중이라고 하라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대략 한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조각당 200kg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에도 나와 있는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하중의 크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고정하중은 1m당 1.5kg, 사용한 하라중은 1m 제곱당 2kg, 이렇게 조각이 올라가는데, 이 부에는 지금 이쪽에서부터 폭이 얼마인지 하여튼 1점 얼마거나 뭐 이쪽에서 1점 얼마거나 합해서 양쪽에서부터 폭이 3.3m에 걸친 하중이 이 보를 쭉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m 하나당 하중이 1.52 이랬는데 그게 3.3m에 걸쳐서 작용하는 거니까 3.3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당 무게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3.3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당 무게를 계산하고 거기에 3.3배해서 고정하중은 고정하중대로, 하라중은 하라중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서 쏙 쏠려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딱 가지고 오면 보에 이 왼쪽 끝에 이쪽 기둥에서부터 저쪽 기둥까지 쩌르르 커튼처럼 내려오는 이 하중, 이 보에 1m, 1m, 1m당 쏟아지는 고정하중과 사용하중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요거잖아요. 3.3배한 요 값이. 자, 이 보는요. 이쪽 기둥에서부터 저쪽 기둥까지 스팬이 3.6m의 스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6m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 3.6m를 건너가는 이 보에 결국 결과적으로 하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터당 고정하중이 이렇게, 사용하중이 이렇게 쭉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중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중을 받으면 이 분이 힘들 거 아니에요. 휘려고 하든지 찢어지려고 하든지 하여튼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부재력을 계산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 아까 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부가 휘려고 할 텐데 얼마나 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 부가 여기 양쪽에 밀어 올리지 내려가지 그래서 끊어지려고 할 텐데 전단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건축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건축 기사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 언제 배웠죠? 구조 역학이라는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주 뭐 목매어 미치는 그런 심정이고요. 요거 뭐 굉장히 계산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목재에서만큼은 거의 대부분의 도가 단순도로 접합이 되고 힌지로 접합이 돼서 단순도로 가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등분포 하중이 적용하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분의 오메가 L제곱,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 아까 구해놓은 이 값이 오메가고요. L이 바로 여기 스팬입니다. 그 스팬을 제곱한 것에다가 하중을 곱해서 8로 나눠준 값만큼 휩니다. 네, 이 값을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이렇게 분면측값 계산식을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이라는 것도 있어서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2분의 오메가 L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조금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냥 컨셉을 아셔야 근데 프로그램 쓰시죠. 자, 이렇게 해서 부재력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부재력을 이용해서 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목재 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얘기가 이어지도록 조금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볼까요? 자,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프로그램 아니고 손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손으로 다 풀어도 되고 기준에 나와 있는 이론을 보고 다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보다 빨리 계산기처럼 쉽게 하실 수 있게 하느라고 제가 이 홈페이지에, 이 저희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에 전화해서 들어오시면 이 중목구조 설계 부분에 내력과 완전 확인서라는 것은 벽 길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지난번 프로그램에 강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보, 기둥 이런 것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리뉴얼 중인데 홈페이지 리뉴얼 중인데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좀 몇 개월간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배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보를 눌러서 지금 들어왔어요. 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저희 좀 전에 이렇게 계산해 봤던 거예요. 이 값을 알게 됐잖아요. 이 보가 3.6m 건너가면 그 보에 하중도 오는 거 알게 됐고 이 부재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알게 됐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자고. 여기 프로젝트명에다가 뭐 아무거나 동의 써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서 값을 받으려고 한 거라서 별로 의미 없는 것인데 지금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거를 전략화로 좀 손보고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진입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부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법 복잡한 이유가 완전 찐 엔지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변수나 기준에 나와 있거나 구조공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모든 변수를 반영할 수 있게 일단 만들었고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좋겠고 어려운 변수들은 다 디폴트 값으로 넣어드렸어요. 기본 값으로 떠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조금만 건드려 보시면 내가 필요한 부재 사이즈를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호를 그냥 내가 나중에 구분하기 좋게 기호를 하나 넣습니다. 저는 보호라고 생각해서 지원으로 넣었어요. 자, 목조 재료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구조공학이 목조공학을 좀 아셔야죠. 목조는 아시다시피 자연목 그냥 제지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집성재라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를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나 오늘 설계할 목재가 뭔지 다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좀 전에 그 집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은 집성재가 아니고 구조형 목재입니다. 자연목을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조형 목재 선택하시고 재료 강도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필요한 구조의 모든 이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정말 하이 프로페셔널 엔진을 쓸 수 있는 기능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재료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 설명 안 들으셔도 할 수 있으면 잘 아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선택 입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종을 나무의 종류. 쓰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강도값이 다 다르니까요. 선택해야죠. 시장님 그 나무가 더글라스면 낙엽송이라고 봐야죠. 그죠? 네, 더글라스는 낙엽송이죠. 제일 센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무 중에 얘가 왕대장님 제일 세요. 낙엽송이요. 등급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법에서 결정하고 있고 제품이 생산될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보통 무관 등급, 기계 등급 이렇게 결정하고 무관 등급에는 1, 2, 3등급이 있습니다. 어느 등급일까요? 보통 1등급. 그게는 1등급이었죠. 네. 상당히 사소하고. 등급 차이 많이 납니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목재는 강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하실 때 잘 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져서 사각형인지 원형인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접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내는 뭐 이런 기능도 있는 하이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의 폭을 입력을 하고요. 그 사이즈가 얼마쯤 됐을까요? 150에 300 정도. 150 그랬던가요? 그럼 150을 입력합니다. 자, 춤이 예, 여기는 기성재가 쭉 써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직접 입력을 누르고 높이를 300을 쳐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 따내지 않아도 이거 고민 안 할 거고 그럼 안 써도 되고 경관은 써야 되잖아요. 경관이 아까 여기 얼마였냐면 스팬이 3600이었으니까 미리로 36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씁쓸이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바닥판이 부착되어 있느냐, 기둥에서는 벽이 부착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보가 있거나 기둥이 하나 있을 때 주변에 벽이 붙어 있거나 바닥이 붙어 있지 않고 두개청청 혼자 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누르면 팍 더 휘기 좋지 않을까요?
저항 능력이 휙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개수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바닥도 붙어 있지 않은 곳에 혼자 날아가고 있는 부야, 혹은 혼자 서 있는 기둥이야. 그럼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바닥이 양쪽에 다 붙어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집에 쓰는 부야. 그러면 그걸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능력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부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체크하지 않고 가고요. 그 다음에 보 지지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이 있어 눌러봐야 돼요. 누르면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보에 하중이 쏟아지는 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보가 얼마나 처지는지 처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재를 골라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쏟아지는 거라고 등분포 하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등분포 하중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캔틸레버 아니잖아요. 단순지니까요. 여기다 체크를 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요걸 체크하면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요 부재 춤에 따라서 경관의 B가 뭔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설계를 지금 계속해서 트라이얼로 해보느라고 이 D를 자꾸 바꾼다. D를 변경해가면서 계속 검토해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매번 들어와서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 하나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선택하는 사양은 다 집어넣는데 이제 그 부재 위로 떨어지는 하중을 넣어야지 이제 여기다가. 여기 모멘트, 전단력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DL, 이거 어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쵸? 아까 봤던 네.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즉 고정하중과 활하중 뭐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대해서 다 구조 계산을 아까 열심히 해놨잖아요. 부재력을 이렇게 고정하중에 대해서 활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값을 찾아서 잘 넣으면 됩니다. 여기 모멘트요. 모멘트값. 여기 모멘트값. 데드로드 고정하중. 여기 고정하중. 이 자리에 8.13. 그 다음에 활하중에 10.69. 네, 69. 또 전단력이요. 여기가 전단력. 전단력 고정하중이 9.03. 활하중이 12.88. 네. 했잖아요. 2층에서 저장 한번 눌러보지 않을까? 저장. 그래서 출력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출력하면 페이퍼가 이제 구조 계산서로 쓸 수 있는 페이퍼를 드리는데 그 전에 이게 맞게 설계된 건지도 좀 봐야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개수들은 다 뭐 하는 것이냐. 목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무지무지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조정할 만한 특수한 경우에 다 노출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뭐 중공에 지울 때도 있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뭐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시하고 입력을 다 했으니까 필력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력 영역을 보면 좀 전에 입력했던 부재 사이즈, 그다음에 재료의 강도들 이런 것들이 내가 골라놓은 이런 등급이 어떠한 강도를 가지는지도 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제가 좀 전에 입력한 이 하중값들이잖아요. 이런 하중값들이 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단 보여준 다음에 또 내가 입력한 개수값도 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식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왜 하중을 고정하중 라이브로 따로따로 넣냐면요. 이렇게 각각의 하중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다 해봐야 한다고 하는 우리 그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경우를 다 케이스로 다 검토해 보는데 그때 고정하중을만 있을 때는 보세요. 모멘트가 이만큼이고 전단력이 이만큼인데 피 모멘트에 대해서 여기 레이쇼를 좀 보고 있는데요. 0.53이라는 거는 원래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풀 힘이 1.0이라고 봤을 때 0.53만큼의 힘만 발휘해도 이 하중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정이
오케이예요. 고정하중만 받았을 때는 이 부재가 당연히 오케이예요. 전단력에 대해서도 재료가 가진 전단력이 이러저러하니 실제 레이쇼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28%의 힘만 내도 얘는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예요. 자, 근데 고정하중하고 파라중하고 두 개를 더해서 하니까 그때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더했으니까요. 전단력도 커졌죠? 자기 능력 대비 레이쇼를 보니까 2를 넘어가요. 살짝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NG라고 딱 뜨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전단력은요? 0.57이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부재를 결정할 때 힘 모멘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휘어지는 게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죠. 처짐도 있어요. 처짐도 계산해줘요. 단순보 등분포 하중의 처짐을 보통 처짐이 지금 여기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6.3mm 정도 난답니다. 그런데 허용 처짐이 이 부재가 이만큼은 쳐져도 괜찮아 라고 법에서 정한 허용 처짐이 15mm는 되는 거 보니까 괜찮군. 이렇게. 네,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제 단면 사이즈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러면 안 되겠네. 그 출력하고 코드 이거 집에 가지 마시고 입력 영역을 다시 눌러서 돌아와서 뭐를 키워야 됩니까? 이제 춤을 키워야 돼요. 이제 춤을 키워야 아주 이렇게 피모멘트에도 저항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330으로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키우면 반드시 뒤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지시 방식을 다시 한번 구동을 해주고요. 저장 한번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값이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출력량 다시 보겠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쭉 보면 네, 88%로 떨어지면서 OK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 해도 되겠다. 이 지원이라는 부는 150에 330으로 설계하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 도면에 반영하시고 출력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서가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구조 계산서에도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내가 만들어내는 바닥판에서 1m 제곱당의 하중을 가정한 다음에 사실 이것도 여러 번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목재 바닥이면 그냥 1.5kN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이면 2kN인 거예요. 그래서 1m 제곱의 하중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음에 그 보의 몇 조각이 그 평면으로 오는지 봐서 어느 부분까지 쏠리는지를 내가 그림을 그렸고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이 범위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기둥을 촘촘히 한 것만큼 이 분단폭이 줄어들겠죠. 기둥을 넓게 설계하면 이 분단폭이 커지겠죠. 그게 다 내 탓이라니까요. 설계한 본인 탓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중이 결정되는 값을 이 오메가 값을 알 수 있고 내가 설계한 스팬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부재력만큼은 계산할 수 있다. 8분의 오메가 제곱만 알면 됩니다. 2분의 오메가 1만 알면 됩니다. 좀 더 있으면 제가 이 모멘트 값을 계산하는 것도 프로그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심만 해주시면 이 힘만 알면 얼마든지 여기 와서 이렇게 보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서 그런 것으로 결정된 부재를 가지고 시공하고 설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 잘 보셨죠? 이제 기둥이요. 보만 설계하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기둥을 좀 보겠습니다. 기둥 가지고. 자, 이 그림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집, 아까 봤던 그 집이죠? 1층에서부터 2층, 3층 지붕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위에서부터 하중이 쭉 받아서 이 기둥 하나에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둥도 각자 뭐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기둥만 하나 이렇게 보면, 지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반하는 요 면적, 다락은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만. 여기는 양쪽 이렇게. 그래서 요들의 하중을 쭉 받아서 여기를 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붕 제꼭대기에 있는 요 기둥 같으면 아마 요 지붕에 있는 하중만 받으면 되니까 요 지붕에 있는 지붕 면의 하중 제곱미터당 하중 아까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지붕의 1제곱미터당 하중 지붕의 8하중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한 조각일 때의 무게니 그 한 조각이 몇 조각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어려우실까요? 괜찮지 않을까? 이거? 1m 제곱의 무게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받고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곱하면 여기 기둥이 받고 있는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m 제곱당의 하중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받치고 있는 부분에 하중 분단 면적을 곱했습니다. 그 면적은 3.3 곱하기 2.8이라고 여기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 면적을 곱하면 이렇게 4.16kN이라는 기둥에 꽂히는 충격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정해줘. 라이브로드는 그러니까 그 파라중은 1.0kN이었는데 그게 또 역시 면적과 곱해지면 9.24kN이 됩니다. 이거 면적이 아마 9.24m/제곱이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그 하중을 알면은 이렇게 여기 최상층에 있는 기둥 충격을 알아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더하면 여기 밑에 있는 기둥, 여기 밑에 있는 기둥도 다 충격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기둥이 받게 되는 하중을. 기둥은 그보다 조금 더 간단해요. 이렇게 충격만 알면 부재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기둥 가볼게요. 기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긴 하지만 이거 조금 다음번 버전에서는 계산했으니까 아마 몇 주 후에는 훨씬 더 좀 쓰기 편하신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진입하기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 개요를 지금 입력하는 장면이 있어서 지금 이걸 입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건너가면 그 다음에 기둥을 설계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역시 기둥도 기호를 하나 쓰고 재료를 선택할게요. 집성재로 할 건지 구조형 목재로 할 건지. 구조형 목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으로 입력할 거기 때문에 가만두고 수종을 아까처럼 더글라스에 일반 등급이면서 1등급짜리를 사용해서 설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단면은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기둥은 압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단면 전체가 온전히 있느냐 아니면 좀 까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충단면이라는 거는 기둥의 겉에 있는 어렴풋이 수 있는 전체를 다 인정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충단면이고요. 순단면은 조금이라도 뭐가 파이거나 뭐 없어진 부분을 아주 악착같이 빼겠다. 이 생각이 들면 순단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충단면으로 선택해서 설계하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인지 원형 기둥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이고 역시 부재 두께가 140 해볼까? 140은 다행히 그 규격이 있는 사이즈인가 보네요. 그래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방향의 기둥을 지금 입력한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기둥의 길이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기둥의 길이. 얼마나 듣죠 이게? 2700쯤 할까요? 주택이니까. 네,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거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건 좀 어렵네. K의 X, K의 Y 같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는 길이를 하나 입력하면 그냥 디폴트로 똑같은 값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둥이 이렇게 건물에 서 있는데 말이죠.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가 이쪽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서 여기 붙들리고 여기 붙들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7m, 2,700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만들다 보니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 왜 무슨 이렇게 뺄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부재가 하나 껴 들어가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문도 달리고 뭐도 달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벽면이 붙어서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애가 수평으로 하나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안 그런데. 그러면 얘가 지금 높이가 기둥이 혼자서 자유롭게 혼자 서 있는 높이가 2.7m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중간으로 잘라서 1.얼마라고 봐야 돼요. 1.3으로 봐야 돼요. 1.35? 2.8? 2.7? 1. 얼마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응?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지금 이 볼을 가만 보면 이게 기둥이 이만하게 생겼을 때 얘가 안 되네. 이쪽 축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는 방향으로는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그 단면을 가장되게 그렸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의 방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X방향과 Y방향을 따로따로 입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길이를. 기둥이 혼자 독립적으로 서 있는 길이를. 이거는 언제 일을 하는 거냐면 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때 일을 하는 거라서요. 지금은 자동으로 입력을 했는데 벽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전에 얘처럼 이렇게 이거를 X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X방향은 2.7이라도 Y방향은 1.3으로 깎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네, 질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일까요?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하중은 이제 조건을 입력을 했고 하중은 모멘트하고 전단력도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구조공학에서 좀 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테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좀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 충격만, 이 N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까 설명하고 있었던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둥에 작용하는 힘 보시면 되겠는데 그 힘이 여기 위에 있는 면적을 생각하면서 구해낸 이 힘들이 있잖아요. 이 힘들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인 경우에 여기 지붕에 있는 하중, 요거 기둥 한번 해볼까요? 이 기둥 같으면 아니, 이걸 뭐하러 하겠어요? 이건 분할하나 잘 되겠지. 이 아래 제일 힘든 거를 해봅시다. 아래층에 있는 애는 지금 다 해서 고정하중에 18.11kN의 힘을 받게 된다니까 여기다가 18.12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중의 경우는 위에서 따라 다 합해놓으면 27.6kN쯤 받는 겁니다. 여기다가 27.6kN을 씁니다. 사실은 뭐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런 다 입력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입력하고 또 역시 여러 가지 개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경우로 생각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영역을 보면 역시 얘도 이 사이즈를 가진 부재가 지금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때 강도가 어떤지 얼마만큼의 하중을 받는지 보여주고 S값에 그거를 보여준 다음에 수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고정하중일 때 충력이 이렇고 자기 능력이 이러니까 역시 레이시오가 B가 0.12 뭐 너무 일을 안 하네요. 12%에만 내면 되네요.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데드로드 알고로드 정에 더해지면 힘이 이만큼 46kN으로 커지는데 능력은 이렇고 레이시오가 26%. 기둥은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145, 142. 1층에 쓰이는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바로 움직여 보면 휘모멘트와 전단력을 입력했을 때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쭉 나오는 칸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위 버전의 공부가 됐을 때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서 이 부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뭐 줄여볼 수도 있겠죠. 다시 가서 좀 줄여볼 수도 있겠고 또 모자르다고 나오면 다시 더 크게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설계해 내는 겁니다. 지금 조금 보셔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충격만 작용하는 기둥은 정말 좀 괜찮습니다. 목구조의 경우는. 왜냐하면 보하고 기둥이 붙을 때 광접되지 않거든요. 단순히 힌지로 붙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단력과 충격만 전달이 돼서 그 목재의 단면의 강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웬만한 하중은 거의 다 버틸 수 있고 실제로 기둥의 설계는 누가 거의 지배적이냐 하면 거기 와서 꽂히는 보가 힘들기 때문에 그 보의 보폭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계산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면 대략 그 보폭에 있는 기둥을 만드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만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목구조에서 그 기둥을 설계할 수 있어서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부재 사이즈를 결정을 해드렸고요. 구조 엔지니어들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부재력을 구할 때 마이다스 같은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 이거 손으로 한 땀 한 땀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프로그램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간략한 계산으로 구조는 얼마든지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동안 배우셨던 구조 역학수식 동원하셔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보기둥 설계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됐던 부재들이 바로 이런 여기는 기둥 이런 부재들이 선택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목구조에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 의의와 의미를 두고 디자인된 것들이 이런 공학적인 기술의 지원과 시공의 여러 가지 노력과 협력으로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보셨는데 목구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또 적용하기 편리한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점이 많은 그런 재료지 않나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해 본 적이 없고 특히 이런 과목이나 이 목구조 공학에 대해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저는 좀 걸림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라도 열심히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늘 지금 물어보시는 것도 되지만 저희 포럼 홈페이지에 오셔도 포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셔도 좋고 메일 주셔도 좋고 뭐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도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